안녕하세요. 말년에 인생 공부 제대로 한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더니 이 나이에도 깨달음을 얻네요. 남편과 슬하에 자식 셋 낳고 살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한 건지 자식들이 변한 건지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인생이 평탄하지 못하니까 자식 둔 부모로서 덩달아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민물장어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름 돈도 잘 벌었고 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잘 살았던 건지 모르겠네요. 자식 농사의 끝은 자식들 혼사 치르고 나면 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저는 새 남매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인생 즐기며 살아보자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우습게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 다짐했을 때부터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둘째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둘째 며느리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참한 사람이라서 둘째 아들이 제일 잘 살 줄 알았죠. 둘째 아들도 다정한 성격이라 둘이 천생연분이구나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이라 온 가족이 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졸음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온몸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을 놓을 것 같은 충격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울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붙들고 지금 누워있는 건 둘째 아들이 아닐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둘째 아들이 맞나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분명 경민이었어요. 온 몸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걸 보고 저는 또다시 무너지듯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경민이 손가락만 조금 까져도 아프다고 울던 앤데 피가 왜 이렇게 난 거야? 얼른 우리 경민이 좀 살려주세요. 경민아, 엄마 왔잖아. 엄마야. 여보 일어나. 우리 경민이 잘 보내줘야지. 내가 어떻게 경민이를 보내? 나는 못 보내.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데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위로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둘째 아들 경민이는 야근하고 집에 가는 날이면 전화를 했었죠. 그 시간쯤에는 저도 남편과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갈 시간이라 꼭 전화로 오늘은 어땠냐고 안부 전화를 하던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경인데 둘째 며느리는 어땠겠어요? 울다가 몇 번을 실신하기까지 해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온 식구들이 슬픔에 잠겨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꾹꾹 눌러 참던 슬픔을 술 한 잔에 쏟아내고 있었죠. 막내딸은 옆에서 남편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듯 멍하니 앉아있는 둘째 며느리한테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너 밥은 좀 먹었어? 괜찮어? 어머님, 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잘 먹고 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둘째 며느리는 자기 잘못도 아니면서 괜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심성곱고 착한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둘째 며느리를 위로하니까 되려 저를 다독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제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있어서 죄송해요. 얼른 힘낼게요. 저보고 힘내라는 둘째 며느리 말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장례식이 끝나고 둘째 며느리는 저희 곁을 떠났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이제는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는 아들과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을 찾아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경민 씨랑 살던 집 오늘 다 정리했어요.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야말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지. 너는 워낙 심성이 고와서 잘 살 거라 믿는다. 네, 어머님, 아버님도 몸 건강하세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마저 곁에서 떠나보내고 저와 남편은 가슴에 둘째 아들을 묻고 또다시 남은 생을 살아야 했어요. 한동안 슬퍼서 힘들었는데 그때 큰아들과 막내딸이 큰 힘이 됐답니다. 저와 남편이 혹시나 우울해할까봐 가게로 자주 오곤 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내 식구가 시끌벅적하게 왔다가 가곤 했죠. 힘내라는 말은 없어도 그렇게 한 번씩 와주는 게 의지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남은 자식들과 손자들 보면서 점차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막내딸이 얼굴이 이상했어요. 안색도 안 좋고 생긋생긋 잘 웃던 애가 잘 웃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영아, 너 혹시 어디 아파? 엊그제부터 안색도 안 좋고 아파 보여. 요새 일이 바빠서 잠을 잘 못 잤더니 까칠해져서 그런가 봐. 막내딸은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며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몸부터 챙기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후로도 막내딸은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렇다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그때 날씨가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막내딸은 굳이 긴팔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해도 굳이 퇴근하면 식당으로 와서 일손을 돕기도 했죠. 그래서 안 덥냐고 물어봐도 에어컨 바람이 싫다면서 대답하는데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막내딸의 손을 잡고 식당 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의 팔을 세게 잡지도 않았는데 아프다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팔을 걷어봤더니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딸한테 추궁하며 물었어요. 너 이거 뭐야? 팔이 왜 이래? 잠깐만, 너 목에 그거 상처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가 몸에 멍이랑 상처 날 일이 뭐가 있다고 몸이 이 지경이야.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말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딸 몸에 있는 멍과 상처를 보고 놀란 제가 딸을 추궁하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딸 몸에 있는 멍이나 상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는 딸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전부 말하라고 다그쳤죠. 그러자 딸은 그동안 있던 일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기가 막힌 현실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날 딸이 제게 울면서 털어놓은 일은 이랬어요. 엄마, 사실 그동안 돈 때문에 엄마 가게 왔었어. 미안해. 아무리 급해도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뭐? 아니, 네가 돈이 왜 필요해? 그게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연체된 지가 좀 됐어. 그동안 월급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월급으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나 신용불량자 됐어. 어떡해, 엄마? 뭐야? 아니, 이서방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왜? 멀쩡한 회사 다니는 놈이 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잘린 지 좀 됐어. 맨날 회사 지각하고 마음대로 결근해서 결국 잘렸어. 근데 회사 잘리고 나서 갑자기 도박에 손을 대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 돈 떨어지면 그때야 집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화내고 맨날 날 때렸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있었어. 내 신분증도 지금 남편이 가지고 있어. 그게 다 사실이야? 그 자식이 널 때렸어? 이런 미친놈을 봤나?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넌 미련하게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엄마한테 진작에 말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말해? 둘째 오빠 그렇게 죽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저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둘째 딸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딸은 둘째 아들 죽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딸이 울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제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속이 다 찢어지다 못해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저는 제 슬픔 하나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니 부모 자격도 없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딸이랑 택시 잡는 걸 보고 남편은 당황해서 허겁지겁 가게 문을 닫고 남편 차를 타고 셋이 딸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데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딸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딸 집에 도착하자 빌어먹을 사이놈이 천하태평한 자세로 게임을 하고 있었죠. 헤드셋까지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곧장 가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악소리를 내면서 뒤를 돈 사위가 남편과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파? 지금 한 대 쳐맞고 아프다고 악소리를 낸 거야? 어? 한 대 쳐맞고 아파? 내가 오늘 사람 같지도 않은 너 잡아 족쳐놓으려고 왔다. 저는 바로 사이놈 뺨을 내리치고 머리를 다 쥐어뜯었어요. 그러자 사이놈은 저를 떼어놓으려다가 밀친 꼴이 됐죠. 그걸 본 남편이 사위한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때 딸이 남편과 사이놈을 뜯어말리면서 경찰 불렀다고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경찰을 불렀다는 소리를 듣자 사이놈은 딸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경찰을 왜 불러? 너 잡아가라고 불렀다. 나한테 막 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절대 못 참아. 나 그동안 이혼 준비하려고 너한테 맞았던 거 다 찍어두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 좀만 더 괜찮아지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딸은 그동안 이혼하려고 폭행 흔적을 찍어놓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아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걸 알고 불이익이 생길까봐 돈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둘째 아들 잃은 상처에서 벗어날 때쯤 막내딸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들더군요. 그런데 절대 내색할 순 없었어요. 막내딸이 저희가 힘들까봐 그동안 숨겨온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내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막내딸 곁에서 이혼 소송을 도와주고 사위놈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우리 앞으로 애들 앞에서는 힘든 티 내지 말아요. 남은 애들이라도 마음 편히 살게 해주고 싶은데
나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지옥이야. 숨 쉬는 게 죄인 같아서 너무 힘들어. 그때 저는 정말 하루하루 숨 쉬는 게 죄인 같았어요. 딸이 힘겹게 사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해줬답니다. 생각해보면 그 힘든 날들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에 이어 막내딸까지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그 후 딸은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험한 세상 혼자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만 저런 놈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죠. 딸이 마침내 이혼 소송을 끝내고 나서 셋이 술을 한잔하면서 후련하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속이 다 후련해. 난 이제 아버지 같은 남자 아니면 절대 쳐다도 안 볼 거야. 근데 아마 세상에 아버지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 아예 기대도 안 하고 혼자 씩씩하게 살게.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마. 그래. 세상에 나 같은 남자 또 없으니까 넌 이제 아빠만 믿고 살아. 나 아직 쓸만해. 그제야 저도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한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언제 웃었는지도 까마득했는데 딸이 이혼을 마무리 짓고 나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저 집안도 참 속 시끄러울 일 많다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잘 살았다 이쯤으로 끝나길 바랬지만 저는 말년에 고생할 팔자였나 봐요. 그렇게 10년쯤 지나자 어느덧 손주들도 부쩍 커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큰아들만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큰며느리도 싹싹한 성격이라서 별 문제 없이 왕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콩나물 국밥 가게를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아들은 주부로만 살았으니까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게를 차려줬던 겁니다. 막상 가게를 시작하니까 며느리는 신이 났는지 가게에 살다시피 했어요. 일단 시작했으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점점 집안일은 뒷전인 겁니다. 심지어는 명절이라서 같이 시장 보러 가려고 언제쯤 시간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아, 제사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 누가 명절이라고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요. 시집 와서 10년 넘게 했으면 됐지.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게 갑자기 다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요즘은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다 해외로 여행 간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질 만큼 간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머님도 사실 힘들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게 시작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불 앞에 서 있는 것도 질려요. 웃기고 있네. 그럼 너 명절에 해외 가는 집으로 가서 살던지. 우리 집안은 명절에 제사 챙기는 집인데 어쩌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이 절을 바꾸려 들면 쓰겠어? 저는 며느리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 말하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다음날 시장 바구니를 2개나 챙겨서 왔더군요. 제사 지내는 게 싫을 수야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사 지내기 싫다고 하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안 지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간소하게 하자고 했으면 간소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하기 싫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하던 대로 명절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식 만드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누구는 장사 안 합니까?
저도 남편이랑 일주일 내내 민물장어 팔았는데 왜 본인은 국밥 좀 팔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전을 뒤집고 있었는데 한눈판 사이에 새카맣게 태워 먹은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한 소리를 했어요. 너 대체 정신을 어디에 둔 거야? 그놈의 핸드폰 좀 그만 못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이 다 타긴 했지만 그래도 불은 안 났잖아요.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니? 지금 핸드폰에 정신 팔려 있는 것만 봐도 집안 살림 다 거덜나게 생겼어. 불만 안 냈지. 너 지금까지 그릇도 깨먹고 전도 다 태워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 그냥. 너무 열이 받아서 며느리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안 그러던 애가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다른 손에는 접시를 옮기느라 접시도 2개나 깨먹었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아들과 남편이 와서 왜 그러냐면서 말렸죠. 저는 화난 목소리로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너 그 핸드폰 방에 두고 와. 그거 지금 당장 안 내려놓으면 혼자서 제사 음식 준비 다 할 줄 알아. 알겠어요. 두고 올게요. 무슨 어린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핸드폰을 두고 온 며느리는 그제야 제대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진짜 그날 속이 터져서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싶었다니까요. 대체 그동안 잘 지내던 애가 왜 이럴까 너무 의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명절을 보내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요즘 며느라이 좀 이상하지 않어? 원래는 안 그러던 애가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니까. 젊은 애들 핸드폰 많이 쓴다니까 걔도 그런 거겠지.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 콩나물 국밥 가게 차리고부터 그러던데 뭐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생전 안 하던 며느리 흉을 보는 걸 보니까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 그래도 걔가 그럴 애는 아니야.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재밌게 살고 싶은가 보다 해줘.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화나면 며느리 잡지 말고 둘이 있을 때 나한테 말해.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바늘로 콕콕 찌르면 며느리는 짱돌 들고 아들 잡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큰아들네 싸우고 살게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저는 변한 며느리가 답답하고 이해 못하겠는데 남편은 그냥 눈 감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남편을 붙들고 며느리가 변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가 집안 행사에도 잘 안 오고 한 번은 대뜸 가게에 손자들을 데려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죠. 어머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좀 가야 하는데 애들 학원 가기 전에 밥 좀 챙겨주세요. 아,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여기 앞에 사거리 있는 수학학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너 애들 이렇게 맡겨두고 어딜 가는데?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손자를 시어머니한테 둘이나 맡겨놓고 이렇게 쌩하고 사라지는 며느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애들 앞에서 화난 얼굴로 있으니까 얼른 나와서 손자들 밥 챙겨주겠다면서 손자들을 챙겼어요. 와, 정말 며느리가 이 정도면 시댁을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경필아, 대체 며느리 콩나물 국밥을 어떻게 팔길래 저렇게 맨날 정신없이 다니는 거야? 오늘도 애들만 여기 딸랑 맡겨놓고 그냥 가잖아. 아, 정말? 내가 잘 말할게, 어머니. 옆가게 사장들이랑 친해지고부터 계속 놀기만 하네. 아유, 죄송해요. 오늘만 애들 좀 부탁할게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가게를 차려놓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자영업자들 사장들이랑 친목 모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가게는 뒷전이고 놀러 다니기 바쁜 것 같아서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제가 나서는 것보다 아들이 나서는 게 낫다 싶어서 가게 말아먹기 전에 제대로 한 소리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몸살이 오는지 오한이 느껴지고 머리가 아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본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미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가게 나가 볼 테니까 당신은 병원 좀 들렸다가 좀 쉬고 있어. 내가 직원들이랑 장사 준비하고 또 장사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쉬어. 남편은 제가 미열이 난다고 병원에 갔다 와서 좀 쉬라고 했죠. 그런데 한창 바쁠 금요일이라 저는 병원 갔다가 가게로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 진료를 보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직원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요. 사장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해서 지금 구급차가 이송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 쓰러졌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76의 나이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죠. 어쩜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둘째 아들 떠나보내고 막내딸 이혼부터 이제는 남편까지 이렇게 되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큰아들과 막내딸은 제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제 옆에서 저를 챙겼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금슬 좋은 부부라고 할 만큼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죠. 대화도 많이 했고 같이 가게를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도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길이 막막했어요. 제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와서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장남 믿고 힘내세요. 그때 저는 큰아들의 말에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슬퍼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쩜 맏며느리라는 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님,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76이면 아버님 호상이에요. 그리고 부부로 그렇게 긴 세월 살았으면 오래 산 거죠. 이렇게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기쁘게 보내줘야 아버님도 편하게 가시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저는 듣자마자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쁘게 보내주자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당장 사과드려. 내 말이 뭐가 틀려. 젊은 사람이 죽었으면 나도 같이 슬펐겠지. 근데 아버님은 정말 사실만큼 사셨잖아. 옛날에는 호상이면 장례식장에서 고스톱도 치고 술 마시면서 떠들기도 했다는데 왜 다 슬프게 했냐고. 너 그냥 나가. 혼자 나가서 호상이라고 탈춤을 추든 술을 처마시든 알아서 해. 쫓겨나면 나야 좋지. 여기서 허드렛 일 안 해도 되는데 쫓아내줘서 고맙다, 고마워. 저는 며느리한테 귀신이라도 붙었나 했어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안 그래도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변해서 집안일도 혼자 하고 사업까지 하느라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평생 그런 적 없던 애가 정말 가게 차리고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그렇게 남편 잃은 슬픔과 변해버린 며느리 모습에 충격까지 받고 남편 장례가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례가 끝난 후 집에 혼자 지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남은 집에서 혼자 살려니까 너무 적적한 거예요. 그리고 집안 곳곳이 남편과의 흔적들 뿐이라 도무지 슬픔이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떠났던 날, 내가 아니라 남편을 병원에 보낼 걸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래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한탄을 하며 말했죠. 가려면 나도 데려가야지. 당신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둘째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만 여기 두고 혼자 둘째 보러 간 거야? 나도 우리 경민이 보고 싶어. 나도 데려가줘, 여보. 매일을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저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혼자 운영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죠. 자식들도 다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같이 하던 식당을 더 이상 잘 해나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식당 지금 팔면 제값 받고 팔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라서 산다는 사람 있을 때 제값에 파는 거 어때요? 그래, 정리하자. 나는 이 집도 힘든데 가게까지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매일같이 붙어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운영하던 가게를 팔았어요. 13년을 같은 자리에서 해왔는데 정리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해나갈 자신이 없어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늘 함께였는데 혼자 남겨지니까 외로움에 힘들었습니다. 다 늙어서 혼자 남겨진 외로움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런 저를 보고 걱정스러웠는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되는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제 손자들 크는 재미 보면서 같이 살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옆에 있던 며느리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혼자서 지내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지내요. 당신이 웬일이야? 내가 왜? 나 원래 말만 좀 세지 마음은 비단결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반겼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게 아니라 다 본인 편하자고 한 선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자들 용돈도 챙겨주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국은 아들 사업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숨을 땅 꺼져라 쉬는 아들을 보며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죠. 요즘 사업 많이 힘드니? 저만 힘든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도 집안 가장이 한숨을 땅 꺼져라 쉬면 되겠어? 그 가게 팔고 생긴 돈 있잖니? 그걸로 좀 도와주마. 급한 불만 좀 꺼. 아니에요. 제가 왜 엄마 도움을 받아요. 됐어. 죽을 때 이고 갈 것도 아니고 네가 잘 살아야 우리 다 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아들은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요즘 직원들 월급도 밀리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제 월급도 못 챙기고 있겠어요. 꼭 기다렸다는 듯 말하는 걸 보니까 며느리는 저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린 사람 같았어요. 안 그러고서야 아들과 둘이 대화하는 걸 엿듣고 이렇게 달려오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야 있는데 괘씸해서 저는 도와주는 대신 조건을 걸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살아야 손자들도 살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뭔데요?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무조건 다 할게요. 효도 계약서 써라. 네? 그게 뭐예요? 내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턱턱 빌려줘? 돈만 받고 너희가 태도 돌변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야 되는데 쉽게 빌려주겠어? 요즘 재산 물려줄 때 이런 거 많이 쓴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저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게 하고 부르는 대로 쓰라고 했죠. 한 5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쓰게 했어요. 어머니 이옥부는 아들 우경필에게 3억, 며느리 김미자에게 4천을 증여한다. 첫째, 매달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각 30만 원씩 보낸다. 둘째, 매일 아침 다 같이 모여서 아침을 먹는다. 셋째, 매주 주말에는 가족들과 하루를 같이 보낸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5번째, 2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한다. 위 5가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어머니 이옥분에게 전부 반환한다. 아들은 제가 부르는 걸 전부 받아 적으면서 녹음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과 며느리 저까지 셋 다 도장을 찍었죠. 며느리는 처음에 뭘 이런 걸 쓰냐면서 툴툴거렸지만 급한 돈 4천을 증여해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5억 중에 일부를 아들과 며느리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난 이제 수중에 한 푼도 없어. 너희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오늘 한 약속도 잊지 말고 잘들 해봐. 저는 일부러 이제 한 푼도 없다고 말했어요. 괜히 더 있다고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사업을 다시 잘 꾸려가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맨날 밖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었죠. 넌 가게도 잘 안 된다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그리고 주말 하루는 가족들이랑 있기로 했는데 왜 친구들이랑 또 여행을 간다는 거야? 저번에도 갔었잖아. 어머님, 저 아직 한창인데 그냥 놀게 두세요. 젊을 때 놀지 언제 놀아요. 너 한 번만 더 계약 위반하면 4천 뱉어내라고 청구할 거야. 해보세요. 그게 뭐 효력 있겠어요? 며느리는 그 계약서가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그래서 어디 갈 때까지 가봐라 냅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5가지 약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도 아들이 챙겼고 외식 여행 전부 아들과 손주랑만 갔어요. 진짜 곧 며느리한테 제대로 돈 내놓으라고 하려 했는데 사건이 딱 터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와서 거실에 있던 며느리한테 힘겹게 가서 말했어요.
갑자기 발음도 어눌해지고 치매처럼 말도 잘 생각 안 났죠. 그래서 힘겹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얼마 전부터 너무 어지럽고 두통도 심해져서 그러는데 병원 좀 같이 가자. 발음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뇌졸중인 것 같아서 같이 가서 MRI 좀 찍어보는 게 좋겠어. 그 나이는 원래 다 아파요. 괜히 병원비 축내지 말고 두통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야말로 가게 때문에 머리 터져서 뇌출혈 올 것 같아요. 애초에 아들이라고 더 도와주고 전 조금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도 저도 돈도 없는데 그냥 좀 참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너 원래 이런 애였구나. 변한 게 아니라 본성이 글러 처먹은 애였어.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저랑 같이 병원을 가려고 해요? 혼자 가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저를 지나쳐서 그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 정도로 인성이 바닥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에서 쌈짓돈을 찾아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간이 갈수록 팔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마비 증세가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말하자 갑자기 병원에 있던 의료진들이 빨리 MRI부터 찍어보자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진단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의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뇌졸중은 4-5시간 안에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한데 정말 잘 오셨어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우선 약물 치료 시작할게요. 혈액 응고를 예방하고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약이에요. 약물 치료 후에 상태 보면서 필요하면 수술 진행할게요. 그때 저는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침상에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입이 좀 풀린 느낌이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들아, 희애미 큰일 났다. 지금 어디신데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이야. 엄마 뇌졸중이란다. 네? 뇌졸중이요? 지금 혼자 계세요? 오늘 가게 문도 안 여는 날인데 며느리는 없어요? 며느리 얘긴 꺼내지도 마라. 걔가 나보고 글쎄 머리 그거 좀 아픈 거 참으란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온 거야. 내가 미련했어. 그게 사실이에요? 우선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그러자 아들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때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신경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입원하면 며느리가 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자들도 할머니 걱정된다고 아빠 따라서 병원으로 오는데 며느리는 머리카락 한 톨도 안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영업 모임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아무 일 없던 듯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들은 그 모습을 보자 씩씩거리면서 며느리한테 가서 뺨을 내려쳤어요.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야, 네가 인간이야?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파도 병원을 가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병원 좀 가자니까 참으라고 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뭘 잘했다고 일주일이나 제주도를 쳐 갔다 오는 거야? 그럼
이미 약속된 걸 어떡해. 나는 출발할 때 어머님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그게 지금 말이 돼? 놀러 가는 게 목숨보다 중요해? 너한텐 그런 거야? 저 연세 건강한 게 더 이상하지. 왜 나한테 성질이야? 뭐야?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뱉는 거 봐.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너랑은 이혼이야. 짐승만도 못한 거랑 난 더는 안 살아. 오죽하면 애들이 할머니가 더 좋다고 하냐? 너 그리고 그 여행에 남자들도 있더라. 너 우리 어머니한테 빌린 돈 4천도 갚어. 나 증거 엄청 많아. 몽땅 털리기 싫으면 이혼 도장 조용히 찍고 물러나 당장.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평소에도 며느리가 술 마시고 취해서 다니기도 했고 그동안 집안일도 소홀해서 손자들이 저 없으면 굶고 다녔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때 손자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다행이었어요. 결국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면서 울다가 결국 짐가방 들고 쫓겨났네요. 그리고는 친정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 후 며느리는 집으로 아들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애원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내가 왜 아들을 설득해? 내 돈 4천만 원이나 내놔. 제가 그 돈은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아직 애들도 저렇게 어리잖아요. 웃기고 있네. 네가 언제 엄마 노릇한 적이 있냐? 밥도 맨날 내가 챙겼잖아. 당장 그 돈이나 갚고 꺼져. 너 안 그러면 내가 맨날 콩나물 국밥집에 앉아있을 테니까 알겠어? 재수 없으니까 왜 우리 아들 집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나가! 저는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으니까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제 돈부터 내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 때 며느리한테 4천을 받아 아들이 저한테 4천을 줬습니다.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 분할은 조금이나마 해야 되는 게 법이라네요. 그래도 법이 그렇다니까 재산 분할하고 끝냈죠. 결국 이렇게 큰아들의 결혼도 쫑이 났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울면서 아들한테 이혼 못한다고 매달렸죠. 하지만 이미 부부 사이에 신뢰가 금이 갔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들은 저런 문란한 여자랑 못 산다고 끝까지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손자들도 며느리가 바쁘다면서 나가 있는 동안 놀러 다녔다는 걸 알고 이제는 엄마라고 생각하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애걸복걸하면서 눈물로 매달리는 며느리의 절규가 씨알도 안 먹혔던 거예요. 그렇게 큰아들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사업도 다시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며느리 가게는 결국 날이 갈수록 오르는 식자재 비용을 감당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계속했어도 큰 이익은 못 봤을 것 같아 잘 됐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착한 손자들 보면서 제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제 목표는 손자들 장가가는 것까지 보는 거랍니다. 더 이상 손자들에게는 가족 잃은 슬픔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저도 떠날 날이 오겠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살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제 건강은 제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식단 조절과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살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